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2주차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져서요,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이 바로 온 것 같아요. 음, 이제 이제 수업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는 리포트로 대체를 했는데 기말고사는 보려고 하니까요. 기말고사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전 챕터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낼 거고요. 책의 학습 질문이나 이렇게 이제 개요 부분에 요약된 부분들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챕터 11장 질병의 원리와 전염병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301쪽이고요. 네, 30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라고 하는 미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병원체에 취약한데요. 우리 몸의 방어체계와 미생물의 병리적 수단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방어가 병원성을 이겨내면 건강을 유지하지만 병원체가 우리 방어를 무너뜨리면 몸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완쾌할 수도 있고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병리학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고 질병이 생기는 일반적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병의 전염을 막는 데 필수적이고, 사진에서 보는 세균은 흔히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라고 하는 균인데,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미생물 뉴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해방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밀 카터는 또 화장실에 있다. 요로 감염으로 6개월 전에 입원한 이후에 제이밀은 열과 오한, 심한 설사로 시달려왔고 체중이 15파운드, 약 6.8kg나 줄었습니다. 제이밀은 75세이고 은퇴하였고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입원한 동안에 제이밀은 항생제, 세프트리 악손이라고 하는 것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요로 감염을 치료받았는데 퇴원한 지 3일 후에 줄곧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밀은 전화로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제 진료를 받았고 그 아내인 샬런이 제이밀을 자동차에 대여해 주었지만 그는 설사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을지 불안해했고요. 처음에 제이밀의 담당 의사가 제이밀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너무 오래되어서 담당 의사가 제이밀의 대변 시료에서 미생물이 배양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의뢰해서 배양을 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는 모든 병원 내 감염의 15에서 25%, 병원 내 설사의 절반이 이제 관련된 세균이고, 이 세균이 1935년 처음에 장내 정상 미생물 상 구성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1977년 발생한 병원 내 설사 이것에 이제 관련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에 대한 감염의 범위는 무증상 서식에서부터 설사와 대장염까지 이르고 고령 환자에서는 사망률이 10에서 20% 정도나 되고요.
제1밀이 어떤 항생제에도 투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담당 의사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드 치료약인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을 처방을 했고, 이 항생제가 다른 세균을 죽게 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즈 증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제2밀의 담당 의사가 제2밀의 설사 원인을 파악하고는 병원 내 다른 환자들 중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드 설사와 대장염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였고요. 다른 20명의 환자도 이제 디피시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역 보건당국에서 이 병원체 집단 발병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모든 인체 감염을 접촉할 때 장갑을 끼고 일회용 항문 체온계를 사용하며 항생제 남용을 중단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드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직접 접촉이나 매개물을 통한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이 세균이나 내생포자가 섭취되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드 감염된다고 했고, 병원 내 감염 중에 가장 흔한 감염이고 유행병으로 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밀은 니트로니다졸 치료에 잘 반응하고 체중도 거의 회복되었고 더 이상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스에 대한 감염 사례를 이제 미생물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디피시즈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것과, 그리고 병원 내에 이제 병원 직원이나 환자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확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3쪽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 감염,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병리학은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병이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병리는 병이 발생하는 원인, 감염은 병원성 미생물이 몸에 침입하여 서식하는 것, 그리고 질병은 우리 몸이 원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 미생물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들은 태어나기 전 자궁 내에서는 보통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개인 고유의 정상 미생물 집단이 몸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출산 직전에 산모의 질내 젖상균이 급속도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가 처음으로 접촉하는 미생물은 주로 이 젖상균이며 신생아의 장 속의 지배적인 미생물이 됩니다. 신생아가 호흡을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면서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미생물이 체내로 유입이 되고, 자라면서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대장에 서식하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일생 동안 남아있으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숫자가 늘거나 줄면서 병이 생기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수많은 무해한 미생물들이 정상세균의 체내 여러 부분과 표면에 자리 잡고 있고, 보통 인체는 7 곱하기 10의 13승 세포로 구성되며 대략 이보다 10배 더 많은 1 곱하기 10의 14승 세균의 세포의 세균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인체 내부와 표면에 살고 있는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는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가 2007년에 시작됐고, 그 목표는 미생물 군집의 변화가 사람의 건강과 질병,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었고요. 사람의 미생물 군집은 예상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한 사람들과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미생물 군집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 거의 영구적으로 서식하며 보통 상황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정상 미생물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일시 미생물사는 며칠이나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서식하거나 사라진 미생물 군집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1-1 인체 여러 부분의 대표적인 정상 미생물상이 나오는데요.
A번은 비강 상피세포, 상피조직 표면의 세균이고요. 그리고 B번은 위 내벽에 서식하는 세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번은 소장 내 세균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정상 미생물상의 분포와 구성을 결정하는데 양분, 물리적, 화학적 요인, 숙주의 방어, 기계적 요인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양분의 종류에 따라 서식할 수 있는 미생물이 달라지고 이들 양분은 세포에서 분비되고 배출되는 물질들, 체내에 포함될 물질들, 죽은 세포, 위장관에 들어온 음식물 등에서 유래합니다. 많은 종류의 물리적, 화학적인 요인이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정상 미생물상의 증식과 구성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요인으로는 온도, pH, 가용산소와 이산화탄소, 염도, 햇빛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들은 기계적 힘을 받아 정상 미생물상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씹을 때 치아와 혀의 움직임으로 치아 표면과 구강 내 점막 세포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위장관에서도 침과 분비된 소화효소의 흐름 및 인후, 식도, 위, 장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근육의 움직임으로 부착되지 않는 미생물들이 제거될 수가 있고, 오줌이 씻어 내리는 작용도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에서도 점액이 미생물을 가두고 섬모가 이를 인후 쪽으로 밀어올려 제거하게 되고요. 이런 작용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위에서 정상 미생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조건으로는 연령, 영양상태, 식단, 건강상태, 신체적 장애, 입원, 감정상태, 스트레스, 기후, 지리, 개별, 위생, 거주 환경, 직업, 생활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주요 정상 미생물상과 각각 특징이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의 주요 정상 미생물상과 각각의 특징이 표 11-1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 눈, 코, 인후, 입, 대장, 비뇨 생식계 각각의 이제 우리 몸의 부위별로 이렇게 미생물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 피부 같은데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캔디다 같은 진균류 같은 것들이 이제 피부의 정상 미생물상으로 있고요. 특징으로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이제 땀샘과 피지샘 분비 물의 항미생물 활성에 막혀서 이제 서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케라틴, 피부에 있는 케라틴이 이제 저항 장벽이며 피부의 낮은 pH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는 수분 함량이 낮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케라틴 같은 장벽이 이제 망가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미생물 감염들이 이제 쉽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부가 이제 벗겨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목욕할 때도 세게 피부를 문질러서 이제 벗겨지게 될 경우에 이제 미생물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부위별로 이렇게 이제 특징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미생물상과 숙주 사이에 이제 관계가 나옵니다. 정상 미생물상이 일단 확립이 되면 해로운 미생물이 과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아서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미생물 간의 기량작용
또는 경쟁 베타라고 합니다. 미생물 간 기량작용은 미생물들 사이의 경쟁을 포함하고 있고요. 경쟁으로 인한 한 가지는 정상 미생물상이 병원성 미생물을 서식하는 것을 막아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양분을 두고 경쟁하거나 침범한 미생물에게 해로운 물질을 생산해서 pH나 가용산소 등의 서식 조건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미생물상과 병원성 미생물 사이의 균형이 뒤집히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책에 나오는 예를 보면 정상 성인의 여성 질의 정상 미생물의 대부분의 pH가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상 미생물상 덕분에 캔디다 알비칸스 같은 진균 이런 것들 이제 증식을 못하게 되고요. 과다 증식을 못하게 해서 억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상 미생물상과 병원성 균 사이에 이제 균형이 깨지거나 pH가 달라지게 되면은 진균이 이제 증식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성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항생제나 과도한 세정 또는 냄새 제거제에 의해서 정상 미생물상이 제거가 되거나 pH가 중성으로 바뀌게 되면 캔디다 알비칸스가 잘 자라서 이제 정상 미생물이 이제 억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생물 간 기량작용의 다른 예로 이제 대장에서 이콜라이 같은 세포들이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동일한 종의 또는 유사한 종의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와 시겔라 같은 증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박테리오신을 만드는 세균은 같은 신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다른 종류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는데요. 의학 미생물학에서 세균의 다른 균주를 확인하는데 박테리오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감염성 질병이 특정 세균의 균주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여러 균주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마지막 예로 대장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것이 세균에 대한 숙제 수용체를 가리거나 경쟁적으로 양분을 섭취하거나 이제 박테리오신을 만들어서 디피시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요. 근데 항생제를 우리가 복용하거나 이제 정상 미생물상이 훼손이 이제 되는 상태가 되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시시 문제를 그때부터 이제 일으키는데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위장관 감염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고 경미한 설사 때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한 대장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 미생물상과 숙주의 관계를 공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생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공생은 편리공생. 이제 이것은 한쪽이 이득을 얻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관계를 편리공생이라고 하고요. 상리공생은 두 생명체 모두 이득이 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상리공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생은 말 그대로 한쪽이 다른 쪽의 양분을 빼앗아서 이득을 얻는 관계 이게 이제 기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상 미생물 중 일부는 기회감염성 병원체 그 관계를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번을 보면 이제 그림에 편리공생이라고 해서 A번에 먼저 나오고요. 피부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표피 포도상 구균인데요. 이제 이것은 편리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B번에 대장의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상리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번에 이제 C번 같은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부착해서 달하는 H1N1 바이러스 이제 장에서 일어나는 설사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이콜라이죠. 그래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미생물 기량작용, 미생물들 사이에서 경쟁을 포함하고 있고요. 정상 미생물상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숙주를 보호하는데 병균과 양분을 두고 경쟁을 한다거나, 아까처럼 이제 산을 생성한다거나, 박테리오신 같은 것들을 생성해서 다른 미생물들, 병원성 미생물들을 억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이제 알고 있을 텐데요. 왜냐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 있는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다른 병원성 미생물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보면 또 기회 감염성 미생물들이 나오는데요. 편의상 공생관계를 종류별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이런 관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콜라이처럼 평상시에 상리 공생관계에 있던 세균이 해로운 세균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콜라이는 대장에 남아있으면 무해한데요. 이콜라이가 몸의 다른 부위, 방광이나 폐, 척수, 상처 부위 등에 이제 들어가면은 방광염이나 폐렴, 수막염, 종기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이제 기회 감염성 병원체라고 합니다. 이런 미생물들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정상 미생물상에 서식하는 경우에는 괜찮고요. 병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환경이 바뀌면 이것이 이제 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서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접근한 미생물은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감염으로써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까 피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장벽이 파괴되게 되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병원성으로 여기지만 그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병원체 중에서 장에 질병을 일으키는 에코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자를 따서 이제 에코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고요. 사람의 장내에서 세포 변성을 일으키는 드문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이제 호흡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에 주로 이제 무해하게 서식하는 수막염균, 나이세리아 같은 것들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힌 수막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코와 인후에 분포하는 하는 폐렴구균,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병의 병인입니다. 소아마비와 라임병, 결핵 등 일부 질병은 원인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병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 특정 바이러스와 암 발생에 상관관계를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병인이 잘 알려지지 않는 질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혈우병은 유전성 질병, 그리고 골관절염이나 경변은 퇴행성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에는 여러 분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생물이 일으키는 감염성 질병만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학자 중에 이제 로버트 코우가 이제 연구를 이제 해서 코우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코우 원칙은 첫 번째로 특정 질병의 모든 경우에서 동일한 병원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체는 병든 숙제에서 분리돼서 순수 배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순수 배양된 병원체를 건강한 해당 실험동물에 접종하면 그 질병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접종한 동물에서 병원체가 분리되어야 하며 그것은 원래의 병원체임을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코어 원칙이 우리가 1장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거가 이제 11-3. 이제, 요것도 아마 그 비슷한 그림이 있었을 건데요. 이제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병들어서 죽은 동물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면 그 미생물이 배양이 일단 돼서 콜로니 형태로 자라야 하고 이것을 뭐 미생물을 현미경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순수 배양된 균을 건강한 동물에 다시 주입하게 되면 실험 동물이 병에 다시 걸려서 이 그 죽은 동물에서 다시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이제 똑같은 병원체가 나와야 되고요. 그때도 똑같이 미생물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배양했을 때 균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코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 원칙의 예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코어 원칙이 많은 세균성 질병의 원인체를 확인하는데 유용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독특한 배양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매독이라고 하는 매독균이 있습니다. 매독 같은 이제 독성 균주는 인공 배제해서 잘 배양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병의 원인균인 나병균,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배양이 안 됩니다. 또한 리케차 같은 세균류와 바이러스 병원체들도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에 인공 배제해서 잘 배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 배제해서 자라지 않는 미생물이 발견돼서 코어 원칙의 약간의 수정과 병원체들을 배양하고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왕군인균, 균인병이라고 하는 레지오넬라증 같은 원인 미생물을 찾으려는 과학자들이 환자에서 직접 병원체를 분리할 수 없기에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환자의 폐조직을 기니피그에 접종을 해서 기니피그의 이제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고 건강한 사람의 폐조직을 접종한 기니피그는 증상이 없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병든 기니피그의 조직 시료에서 닭배아의 난황낭에서 이제 그것을 배양했고 전자현미경에서 배양된 배아 내에서 막대기 모양의 세균이 이제 관찰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최신 면역학 기법으로 이용해서 닭 배아 속에 세균이 병든 기니피그와 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이제 감염되었던 세균과 동일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 숙주는 특정 병원체와 그것을 일으키는 질병에만 특정 징후와 증상을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같은 병원체가 다른 미생물이 일으키지 못하는 특징적인 징후와 증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 병원체들이 각각 독특한 증상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유사한 생물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일부 감염성 질병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코어 원칙에서는 또 다른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핵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예외로 나와 있는데요. 결핵균은 폐나 피부, 뼈, 내장기관 등의 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화농, 연쇄상, 구균은 인후염, 성홍열, 단독과 같은 이제 피부염, 골수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염의 경우 임상 징후와 증상, 실험실 검사 등을 종합하면은 다른 병원체가 동일한 기간에 일으키는 감염을 각각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감염성 질병의 분류입니다. 이제 분류에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증상, 징후,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증상은 질병의 결과로 나타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몸의 기능적 변화들을 이제 증상, 심텀이라고 하고요. 징후, 사인은 관찰하고 측정 가능한 질병에 의한 신체의 변화를 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후군, 어떤 질병에 동반되는 일군의 특정 증상과 징후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은 흔히 한 개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한 집단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는 질병을 전염병이라고 하고, 수두, 홍역, 성기발진, 장티푸스, 결핵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수두나 홍역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쉽게 전파가 되는 접촉성 전염염, 그리고 비전염성 질병. 이것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퍼지지 않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보면요. 어떤 질병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려면 그 질병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질병의 발병률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한 집단에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의 수인데요. 그 질병이 어느 정도 퍼졌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질병의 발생률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한 집단에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 수인데, 그 질병이 어느 정도 퍼졌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유병률은 그 병이 처음 언제 나타나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기에 해당 집단에서 특정 질병에 걸리는 사람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질병의 분류는 또 다른 기준으로 발생 빈도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질병이 가끔 발생할 때 산발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집단에서 어떤 질병이 지속적으로 이제 존재할 경우 이것을 풍토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감기 같은 경우가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질병에 걸릴 때 이것을 유행병이라고 하고요. 특히 독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유행병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유행병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 면역은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진 면역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행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단 면역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들을 맞고 있죠. 11-4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미국에 보고된 에이즈 사례입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이제 에이즈가 많이 있는데, 보면은 연도에 1995년에 요게 이제 좀 많이 발병 사례가 이제 여기가 높아져 있는데, 1차에 최초로 25만 사례가 이제 1983년부터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다가 1995년 요 구간에 25만 사례가 이제 확 증가하면서 발병을 많이 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25만 사례가 12년간에 걸쳐서 발생한 반면에 2차 같은 경우에는 단 3년에서 6년 사이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제 증가한 이유는 그 해에 에이즈 사례로 진단되는 범위를 더 넓히는 규정을 채택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병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 시기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표에 나와 있네요. 요거는 뭐 이제 범위를 넓혀서 단기간에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많았는데 검사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 그리고 질병의 세기 또한 지속 기간입니다.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유용한 것이 세기 또는 지속 기간인데요. 이제 급성병이라는 것은 증상이 급격하게 이제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만성병은 질병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급성병은 급성과 만성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이고, 잠복병은
원인 병원체가 얼마 동안 비활동성으로 남아있다가 활동성으로 바뀌어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감염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국부 감염 병균이 비교적 이제 작은 부위에 제한된 경우가 되겠고요. 전신 감염은 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소 감염은 국부 감염으로 시작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폐혈증 같은 경우가 감염 부위에서 미생물, 특히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가 퍼져서 발생한 독성 염증 상태이고요. 그리고 혈중 중독이라고 하는 폐혈증은 혈액 내의 병원체가 증식해서 발생한 전신성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제 폐혈증 자체가 셉시스와 그리고 septicemia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은 똑같죠. 폐혈증으로 이제 똑같은데 septicemia라고 하는 폐혈증은 이제 sepsis라고 하는 폐혈증의 이제 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세균이 있으면 균혈증이라고 하고 독혈증은 파상풍의 경우와 같이 혈액에 독소가 있을 때이며 바이러스 혈증은 혈액에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숙주의 내성 상태도 감염 정도를 결정하는데 1차 감염은 처음 병을 일으키는 급성 감염이고 2차 감염은 1차 감염으로 인해서 몸의 방어가 약해진 이후에 기회 감염 병원체가 일으키게 됩니다. 피부와 호흡관 이런 것들의 2차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1차 감염보다 더 위험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에 에이즈 감염이 되고 나면 폐포자층 같은 폐렴이 2차 감염이 이제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독감 후에 생기는 연쇄상 구균 기관지 폐렴도 1차 감염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증상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은 뚜렷한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A형 간염 바이러스는 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채 보균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면역이 약해지거나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이제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자, 질병의 유형. 감염과 질병이 발생하는 동안에 이제 분명한 순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감염성 질병이 일어나면 감염체의 근원이 되는 감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는 취약한 숙주에게 직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 그리고 매개체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전염 후에 미생물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침입 후에는 미생물이 발병 과정을 거쳐서 숙주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피해를 입히는 정도는 미생물 자체에 의해서 또는 독소에 의해서 숙주세포의 손상 정도에 달려 있고요. 이 모든 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발생은 결국 병원체의 활동성에 대한 숙주의 저항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소위는 병에 걸리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갖고 있는 몸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병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짧은 요도 그리고 겸상적 혈구 유전자와 같은 유전적 배경 그리고 기후나 날씨, 피로, 나이, 생활방식, 화학요법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1-5번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 질병의 단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미생물의 숫자가 얼마나 이제 증가하냐 이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잠복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나 징후가 없죠. 그리고 정국기는 경미한 징후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급성기는 가장 심한 징후와 증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급격하게 이제 균이 증가하거나 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서서히 호전기로 들었으면 징후와 증상이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이제 이것이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일단 정상 미생물상과 감염성 질병의 병인, 감염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것이 병원체의 근원과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원이 나와 있고요. 감염원은 사람, 동물, 무생물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 감염원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사람 질병의 주요한 감염원은 사람 몸 자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고 병원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요. 어떤 병의 징후나 증상을 가진 사람은 병을 옮길 수 있으며 징후를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병원체를 가지고 있어서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균자라고 하죠. 보균자.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보균자들은 무증상 감염을 가진 경우가 있으며 잠복병을 가진 다른 보균자들은 무증상 단계, 잠복기와 회복기 병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장티푸스 마리라는 사람이 보균자의 유명한 사례로 알려져 있고요. 메리 말로는 20세기 초에 뉴욕주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의 장티푸스 발병과 3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주 당국이 제지하려고 시도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사람 보균자는 에이즈,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감염, 임질, 아메바성 이질, 연쇄상 구균, 감염 등의 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야생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동물 모두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야생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 이제 생기며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죠. 광견병. 일단 광견병이 있는데 광견병은 박쥐나 스컹크, 여우, 개, 코요테 등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요. 라임병, 들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뒤에 또 표가 있으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키우는 동물에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키우는 동물에서 만약에 이제 감염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동물에 의해서 질병이 이제 다시 걸릴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피부, 털, 그리고 뭐 변 같은 것들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를 받고 무생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흙이나 물 같은 경우가 있죠. 이제 애기들이 흙이나 물 같은데 이제 놀이를 하다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 흙에서는 백선 등의 진균증 그리고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진균병원체 그리고 보툴리누스 중독의 원인 세균인 보툴리누스 그리고 파상풍의 원인인 파상풍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종의 클로스트리디움 세균 모두가 말과 소의 장내 정상 미생물 상인데 이것들이 동물의 분변이 비료로 갔을 때 이제 흙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11-2번 보면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세균성, 진균성, 원생동물성 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병의 전염입니다. 질병의 병원체가 감염원에서 민감한 숙주로 전염되는 중요한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 수송원, 매개체를 통해서인데요.
일단 접촉성 전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접촉성 전염은 말 그대로 직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 또는 작은 액체방울에 의해서 병원체가 퍼지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은 감염원과 취약한 숙주 사이의 신체적 접촉으로 병원체가 직접 전염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은 매개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말은 공기 중에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인데요. 11-6번을 보면 직접 접촉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B번은 장갑이나 마스크, 얼굴 가리개 등을 착용해서 지적 전염성 전염 등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 접촉성 전염 같은 경우에 이런 도구나 기구 같은 데에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D번은 이건 정말 초고속 카메라로 아마 찍었을 텐데,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하라는 것이 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이 여자분이 뭐 이렇게 이제 재채기할 때 많이 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말 전염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고 재채기 같은 것들도 가리고 해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아예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 이제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비말 전염보다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워낙 작아서 그렇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말 전염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성원 전염이 되겠습니다. 수성원 전염은 물과 음식물, 공기 같은 매개체에 의해서 병원체가 전염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생물 매체에 의한 전염으로 음식물, 물, 공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7번 보면 A번은 이제 물이 되겠고, B번은 음식물, C번은 공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개체에 의한 전염입니다. 절지동물이 질병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되겠는데요. 매개체는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병원체를 옮기는 동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절지동물 매개체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전염시키는데, 기계적 전염, 이것은 곤충의 발 또는 다른 부위에 붙어있는 병원체가 수동적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전염이 있는데, 생물학적 전염은 활동적이면 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지동물이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감염된 혈액을 섭취하게 되고요. 병원체는 이 매개체 내에서 번식하고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병원체가 다른 숙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생생물은 절지동물이 소화관에서 번식하고, 그 절지동물이 숙주를 물 때 배설하거나 토해내면 기생생물이 상처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다른 기생생물은 매개체의 소화관에서 번식해서 침샘으로 이동하고, 곤충이 숙주를 물 때 직접적으로 주입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의 11-8번이 이제 기계적 전염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파리나 다른 이제 모기 뭐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곤충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3번은 절지동물 매개체와 그들이 전염시키는 병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 내 감염이 되겠습니다. 병원 내 감염은 병원에 입원 당시의 증식이나 잠복 등의 증거가 보이지 않았는데 병원의 명문 결과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병원 내 감염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의 환자가 5에서 15% 정도가 이제 겪고 있다고 하고요. 병원 내 감염은 11-9번에 보는 것처럼 병원 환경 내 미생물이 있고, 그 중에 면역이 저하된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연쇄 감염, 이런 카테고리 안에 범주에 있을 때 이제 환자들이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환자들한테요. 자, 그래서 11-4번에는 병원에 감염된 병원 감염에 관련된 미생물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기회 감염을 통해서 병원 내 감염을 통해서 이제 기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본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상처 등에 의해서 이 미생물들이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5번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병원 내 감염의 주요 부위를 보면 요로 감염, 수술 부위의 감염, 그리고 하부호흡기 감염, 균열증, 그리고 장내 감염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징들은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요관에 삽입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요로 감염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신종 감염성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신종 감염성 질병은 최근 발생률이 증가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새로운 병 또는 변화 중인 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원생동물 등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고요. 최근에 생겨난 감염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 질병으로 주로 바이러스가 기원하며 매개체 전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준이 EID를 확인하는데, 신종 감염성 질병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의 EID는 다른 모든 질병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증상이 보이고, 일부는 진단기술 향상으로 새로운 병원체가 확인되어 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국한한 질병이 널리 퍼져서 희귀한 질병이 흔한 질병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질병이 중증 질병으로 바뀌고, 또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잠복 기간이 긴 질병이 진행돼서 생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종 감염성 질병 출현에 기인한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서 이콜라이 5157균, 조류 독감 바이러스 H1, H5N1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독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혈청형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비브리오 콜레라 5139, 5139 이것이 이제 현존의 미생물의 변화 또는 진화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것이 되겠고, 부적절한 항생제와 상충제 사용에 의해서 이제 내성균들이 생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이제 항생제 사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이제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에 계속 접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성을 가지는 균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신종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도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가능성이 적었는데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전쟁, 거주,
인구의 팽창, 인구들이 이제 한 밀집 지역이 생기면서 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남미 산림 개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현재 베네수엘라 출혈열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통제 방법에 따라서 라임병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이제 라임병은 사슴 포식 동물들을 죽인 결과 사슴 개체군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정책의 실패에 의해서 디프테리아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성인 디프테리아 추가 예방 접종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1990년대에 구소련에서 독립한 새 공화국에서 디프테리아 유행병이 이제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표에 나오는 11-6번은 최근에 생겨난 감염성 질병, 세균, 진균, 원생동물, 바이러스, 프리온 의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출원 연도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거는 보시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바이러스 질병의 사스는 여기 있네요. 사스가 여기 있고, 나중에 책이 만약에 개편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메르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책에 실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가 전염병학입니다. 전염병학은 이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인구가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식품을 비롯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유통되는 생활 방식에 병이 급속히 퍼지기 쉬운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염된 식품과 물이 공급되면 순식간에 수천 명이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병의 원인 병원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의 전염 경로와 지리적 발생 분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질병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집단 내에서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전염병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미국 내 전염병 정보 수집 및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간 질병과 사망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고요. ccd.gov 여기에서 이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발병 지도를 그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그나즈 제멜 마이스라는 사람이 손쉽기가 산림욕의 발병을 줄일 수 있음을 밝혔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위생상태 개선으로 유행병 장대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염병학은 기술 전염병학, 분석 전염병학, 실험 전염병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술 전염병학은 해당 질병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노우가 런던에서 발생한 콜레라 집단 발병 원인을 조사한 내용이 이런 전염병학의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전염병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비교 대조군 접근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병에 앞서서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병에 걸린 사람들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험 전염병학이 있는데요. 실험 전염병학은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동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가설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인구 집단을 선택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를 수행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의 치료 효능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감염된 사람 중에 무작위로 선별된 한 집단에서 실험약을 투여하고요. 다른 집단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약을 투약한 다음에 두 집단 사이에서 다른 모든 요인들이 일정하게 유지된 조건에서 실험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하였다면 이 약이 효능을 가졌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약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례 보고 의료 종사자들이 특정 질병의 환자 발생을 지역 또는 중앙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제 사례 보고가 되겠고요. 법정 전염병, 이것은 의사가 발병 사례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단원도 내용을 봤는데요. 요것들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마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전염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져서 사실 이것들을 예방하거나 이제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치료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미리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 질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서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질병이나 그 원인균에 대해서 알면 조금 더 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또 학습 목표랑 이런 거 같이 보시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